우리가 매일 발 딛고 살아가는 도시. 그 거대한 구조물 속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땀과 노력이, 그리고 오랜 역사의 흔적이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도시가 어떻게 시작되고 발전해왔는지 잊곤 합니다. 오늘은 도시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들, 그 숨겨진 역사 속으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도시계획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을 넘어 수백 년, 수천 년을 내다보는 치밀한 설계와 예측의 결과물입니다. 그 속에서 인간의 삶과 사회의 모습이 형성되고 변화해왔습니다. 건축가의 손길, 기술자의 정교함, 정치인의 비전, 그리고 그 안에서 삶을 영위하는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과 투쟁이 바로 도시를 형성하는 보이지 않는 손들의 실체입니다. 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도시는 끊임없이 진화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고대 문명의 발상지부터 현대의 초고층 빌딩 숲에 이르기까지 모든 도시는 나름의 청사진과 함께 탄생했습니다. 그 시작은 대개 작은 마을이나 정착지에서 비롯되었지만 점차 인구가 늘고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체계적인 공간 구성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죠. 메소포타미아의 우르, 이집트의 테베, 로마의 폼페이와 같은 고대 도시들은 이미 당시로서는 놀라운 수준의 계획적인 구조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도로망, 상하수도 시설, 공공건축물 등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었고, 이는 도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동시에 효율적인 통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도시들은 어떻게 그 모습을 갖추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이러한 도시계획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시전은 한국 도시계획의 중요한 시발점이었습니다. 시전은 오늘날의 시장과 유사한 기능을 했지만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도시의 구조와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물품 거래의 장소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들이 모여 정보를 교환하고 문화를 공유하며 때로는 정치적 여론을 형성하는 중요한 공론의 장이기도 했습니다. 조선 초기 한양 도성을 건설할 때부터 시전은 그 중요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한양을 도읍으로 정하고 본격적인 도시 건설에 착수했을 때 궁궐과 종묘, 사직당과 같은 국가의 주요 시설뿐만 아니라 백성들의 삶과 직결되는 상업시설의 배치에도 깊은 고심을 기울였습니다. 종로와 남대문 일대의 시전행랑이 최초의 시장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사람들이 자주 오가는 곳에 계획적으로 상업시설을 배치함으로써 도시의 경제적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 선조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 시전행랑은 상인들이 모여 물건을 팔고 사는 공간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물산이 집결하고 분배되는 유통의 중심지였습니다. 또한 한양을 방문하는 이들에게는 새로운 문물과 소식을 접할 수 있는 정보 교류의 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시전의 배치는 한양이라는 거대한 도시가 단순히 주거 공간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아우르는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유기체로 성장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시전 상인들은 단순한 경제 주체를 넘어 도시의 질서와 규범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조선 후기 18세기에는 한국 도시계획의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바로 정조대왕이 건설한 수원화성입니다. 수원화성은 그야말로 근대적 개념의 도시계획을 적용한 한국 최초의 도시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정조는 단순한 성곽 건설을 넘어 수원화성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독립적인 경제도시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내시장과 성회시장을 건립하여 상업을 적극적으로 진흥시켰습니다. 특히 화성 성내에 자리 잡은 화성행궁 주변으로는 관아와 민가가 조화롭게 배치되었고 시장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수원의 시장은 전국의 3대 시장으로 성장하며 당시 조선 경제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정조는 수원 화성을 자신의 개혁 정치의 상징이자 새로운 이상 도시의 모델로 삼고자 했습니다. 화성 건설 당시 각 관아를 중심으로 관아 건물이 세워지고 시전이 조성되면서 상업 중심의 새로운 도시 변화가 체계적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방어를 위한 요새가 아니라 백성의 삶과 경제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도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정조의 깊은 고심과 개혁 의지가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수원화성은 그 자체로 하나의 완결된 도시계획의 걸작으로 단순한 건축물을 넘어 당시의 사회, 경제, 문화적 이상을 담고 있는 살아있는 역사 교과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습니다.
인간이 정착 생활을 시작하고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잉여 생산물이 생겨났고, 이 잉여 생산물을 교환하려는 자연스러운 욕구에서 시장이 태동했습니다. 초기에는 부족 간의 물물 교환에서 시작하여 점차 일정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의 아고라, 로마의 포럼 등은 단순히 상업 공간을 넘어 시민들의 정치, 사회,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삼국사기에는 신라의 수도 경주에 관설시장이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있지만, 이는 시장의 기원을 넘어선 형태로 이미 체계적인 상업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짐작하게 합니다. 신라의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수도의 경제활동을 조절하고 물가를 안정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고려시대에는 개경과 서경을 중심으로 시장이 발달했으며, 조선시대에는 전국적으로 오일장이 활성화되어 농촌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은 오랜 역사 동안 인류의 삶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며 발전해왔으며, 오늘날에도 도시의 경제적, 사회적 활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의 발전 과정에서 우리는 종종 사회적 변화의 물결을 목격합니다. 특히 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 재개발은 많은 논란과 함께 진행되어 왔습니다.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노후화된 주거지를 개선하고 효율적인 토지 이용을 도모한다는 명분 아래 대규모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재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들이 살던 터전을 잃고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랜 시간 형성된 공동체가 해체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의 아픔은 도시발전이라는 명분 아래 간과되곤 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공동체의 상실은 사회적 유대감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도시개발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의 변화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확산시켰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선이주 후개발 방식입니다. 선이주 후개발은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기에 앞서 기존 주민들이 새로운 거처로 안정적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 과정에서 기존의 공동체적 관계와 사회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개발을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개발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서울 양동 쪽방촌 재개발의 해든집 사례는 민간 주도로 이러한 선이주 후개발을 실천한 최초의 사례로 기록됩니다. 해든집은 단순히 새로운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기존의 쪽방촌 주민들에게 제공되던 복지 서비스 식사 제공, 의료 연계, 상담 등도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계속해서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이 새로운 환경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도시개발이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변화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 공동체를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이러한 새로운 개발 방식은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사회적 지속성을 동시에 고려하는 현명한 접근 방식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도시를 만드는 보이지 않는 손들은 비단 계획과 개발의 주체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야욕 속에서도 도시계획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도 했습니다. 19세기 말 서구 열강의 제국주의적 팽창 속에서 아시아 각국은 그들의 침략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본 또한 이러한 흐름에 편승하여 한반도를 침략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조선내란 지도와 같은 지도가 제작되었는데, 이 지도에는 한반도 내부의 상세한 지리 정보, 도로망, 주요 시설의 위치 등 군사적 침략을 위한 핵심 정보가 정교하게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지리 정보를 넘어 침략을 정당화하고 일본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도구로 활용되었습니다. 제국주의 세력은 식민지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해 도시계획을 활용했습니다. 주요 거점 도시를 식민 통치의 전진기지로 만들고 자원수탈을 용이하게 하며 식민 통치체제를 효과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도로, 철도, 항만 등의 사회기반 시설을 건설했습니다. 이러한 계획들은 피지배국의 문화와 역사를 파괴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왜곡했으며 그들의 삶에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의 남산 자락에 일본 신사가 세워지고 주요 거리의 이름이 바뀌는 등 식민 지배를 위한 도시공간, 재편은 민족의 정체성을 말살하려는 시도와 다름없었습니다.
이러한 어두운 역사를 통해 우리는 도시계획이 단순한 기술적 행위를 넘어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권력 관계를 반영하는 복합적인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도시의 역사는 이처럼 계획과 발전, 그리고 때로는 아픔과 저항이 교차하는 복합적인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는지 그 숨겨진 이야기들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를 아는 것을 넘어 현재를 성찰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합니다. 도시는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하고 성장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담아냅니다. 도시의 각 요소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과거의 결정이 현재의 모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도시는 단순히 건물과 도로의 집합체가 아니라 인간의 욕망과 이상, 그리고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거대한 역사적 기록물입니다. 그 기록을 읽어내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해하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필요한 지혜를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만들어 나가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도시를 만든 보이지 않는 손들의 이야기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